모든 것은 흘러가고 남는 것은 마음뿐이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끝에 이렇게 말했다. 권력도 명예도 사랑하는 가족도 모두 잃은 그 자리에서 그는 오히려 인생의 본질을 보았다. 허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그 공허함이 두렵지 않은 이유를 함께 찾아보자. 허무의 근원 잡으려는 마음. 젊은 시절 우리는 모든 것을 손에 쥘 수 있다고 믿었다.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것이고 사랑하면 영원할 것이며 이룬 것들은 내 것으로 남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은 그 믿음을 하나씩 무너뜨렸다. 정약용은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관료였다. 33세에 암행어사가 되었고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역적의 동생으로 낙인 찍혀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다. 그때 그의 나이 40. 한창 일할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유배지로 가는 길,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내가 세상을 버린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버렸다. 하지만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허무는 무엇인가를 잃었을 때 오는 게 아니다. 내가 쥐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을 때 온다. 지위도 재산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이라는 환상. 그 환상이 깨질 때 우리는 허무를 마주한다. 집착이 깊을수록 허무는 커진다. 권력에 집착했던 사람은 권력을 잃을 때 더 큰 허무를 느끼고 명예에 집착했던 사람은 명예가 사라질 때 더 깊은 공허를 경험한다. 관계에 집착했던 사람은 이별할 때 더 큰 상실감을 느낀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이렇게 썼다. 사람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지만 진짜 문제는 무엇을 붙잡으려 하느냐이다.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아무리 세게 쥐어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물의 본성이다. 인생도 그렇다. 우리는 모래성을 쌓으며 살아왔다. 바닷물이 밀려올 줄 알면서도 열심히 쌓았다. 그리고 파도가 성을 무너뜨릴 때 허무를 느낀다. 하지만 문제는 파도가 아니다. 파도는 원래 그런 것이다. 문제는 모래성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우리의 착각이다. 중용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희로애락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중이라 하고 드러났으되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한다. 감정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다. 허무도 마찬가지다.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문제는 그것에 얼마나 휘둘리느냐이다. 물처럼 흐르는 것이 인생의 본성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허무는 고통이 아닌 깨달음이 된다. 허무를 견디는 힘 이해에서 온다. 인생의 무상함을 이해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통찰이다. 많은 사람들이 허무를 느끼면 도망치려 한다. 술을 마시거나 더 바쁘게 살거나 새로운 자극을 찾는다. 하지만 허무는 도망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어질 뿐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갔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책을 읽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삶을 연구했다. 그렇게 18년을 보내며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같은 불멸의 저작을 완성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공부는 곧 마음을 바로잡는 일이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해서 내가 나를 버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단정히 앉아 책을 읽어야 한다. 허무를 견디는 힘은 맞서 싸우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이해하는 데서 온다. 왜 허무한가? 왜 공허한가? 그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허무는 두려움에서 깨달음으로 변한다. 세월이 흐르고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꽃이 피었다 지듯 사람도 태어나고 늙고 죽는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다. 부산에 사는 72세 박모 씨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
심한 허무감에 시달렸다. 50년을 함께 산 반려자가 사라지자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매일 술을 마시며 지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정약용의 여유당전서를 접하게 되었다. 정약용이 가족과 떨어져 홀로 유배지에서 견뎠던 이야기를 읽으며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외로웠겠구나. 그런데도 책을 쓰고 제자를 가르쳤네. 박 씨는 그날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 페이지 읽는 것도 힘들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었다. 책 속에서 옛 선인들도 자신처럼 허물을 느꼈고 그것을 견뎌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세상이 허무할수록 배움과 사색은 내면의 기둥이 된다. 바깥이 무너져도 안이 단단하면 사람은 쓰러지지 않는다. 정약용이 그랬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의 정신은 오히려 더 맑아졌다. 그는 심경밀엄에서 이렇게 썼다. 마음이란 본래 텅 비어 있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빈 마음에 온갖 욕심을 채워 넣는다. 그러다 그것이 사라지면 허물을 느낀다. 처음부터 채우지 않았다면 잃을 것도 없었을 텐데. 허물을 막는 것은 신념이 아니라 이해의 깊이다. 나는 강하다고 되뇌는 것으로는 허물을 이길 수 없다. 오히려 왜 허무한가? 를 깊이 물어야 한다. 그 질문 끝에 답이 있다. 허무의 정체를 알면 그것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마치 어둠 속의 그림자가 빛을 비추면 사라지듯 이해의 빛은 허무를 녹인다. 나를 버릴 때 허무는 사라진다. 정약용은 벼슬을 잃고 가족과 떨어지고 이름마저 잊혀졌다. 서울에서는 정약용, 그 역적의 동생이라는 말만 떠돌았다. 화려했던 과거는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유배지의 초라한 삶뿐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는 그곳에서 가장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체면도 지위도 명예도 이미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나라는 존재뿐이었다. 그런데 그 나마저 내려놓았을 때 진짜 자유가 왔다. 그는 제자 황상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름인가? 몸인가? 지위인가? 이 모든 것은 바람처럼 흩어진다.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도 도는 나무리라. 도를 깨달으면 나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지 알게 된다. 나라는 껍질을 벗어야 비로소 허무가 아닌 평안이 온다. 우리가 허무를 느끼는 이유는 나라는 존재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중요하고 내 삶이 특별하고 내가 이룬 것들이 의미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걸 깨닫는다. 그때 허무가 온다. 하지만 애초에 나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내가 이룬 것도 내가 가진 것도 심지어 내 존재 자체도 그저 잠시 스쳐가는 것일 뿐이라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허무는 사라진다. 장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큰 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잃을 것도 없고 잃을 것이 없으니 근심도 없다. 이것은 자신을 비하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라는 작은 틀에서 벗어나 우주와 하나가 되라는 뜻이다. 나를 내려놓으면 세상 전체가 나가 된다. 서울에 사는 68세 최모 씨는 평생 회사에 몸 바쳐 일했다. 임원까지 올랐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은퇴 후 2년간은 괜찮았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했다. 하지만 3년째 되니 허무가 몰려왔다. 내가 뭐 했나? 회사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회사에서는 나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는 우울증에 빠졌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다. 그러다 우연히 절에 갔다가 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집착하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나라는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평안이 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다. 하지만 며칠 동안 생각하다 보니 조금씩 깨달았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것을. 나는 특별해야 한다. 나는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이 허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그는 조금씩 나를 내려놓기 시작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특별할 것도 없고 특별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다. 허무도 조금씩 사라졌다. 오히려 평범함 속에서 새로운 자유를 발견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 허무는 나의 끝에서 시작되는 자유다.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면 세상 전체가 내 것이 된다. 역설적이지만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모든 것을 얻는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발견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다. 정약용이라는 이름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진짜 정약용이 태어났다. 허무 속에서도 피어나는 관계. 정약용은 강진에서 제자들과 차를 마시며 이런 시를 지었다. 세상은 덧없어도 마음의 향기는 남는다. 꽃은 지지만 그 향기는 바람에 실려 먼 곳까지 간다. 사람도 그렇다. 육신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 모든 인연은 언젠가 끝난다. 부모도 친구도 심지어 자식도 영원히 곁에 있지 않는다. 죽음이 아니더라도 삶은 사람들을 갈라놓는다. 이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고 헤어진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인생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다. 하지만 그 관계의 따뜻함은 남는다. 함께 웃었던 시간, 서로를 위로했던 순간, 말없이 손을 잡았던 기억. 그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가슴 어딘가에 고이 간직된다. 사람은 가지만 그 사람과 나눈 마음은 영원히 내 안에 산다. 정약용은 18년간 가족과 떨어져 살았다. 아내 홍혜환과는 편지로만 소식을 주고받았다. 아들들도 몇 년에 한 번씩 찾아올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지마다 너희가 건강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썼다. 그는 큰아들 학연에게 이렇게 썼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시간으로 재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재는 것이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생각하면 가까운 것이고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떨어져 있으면 먼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깊은 통찰이다. 관계의 진정한 가치는 물리적 거리나 시간의 길이에 있지 않다.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났을 때 얼마나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느냐가 중요하다. 하루를 함께 보내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먼 사이고 1년에 한 번 만나도 마음이 통하면 가까운 사이다. 대구에 사는 75세 김모 씨는 오랜 친구를 암으로 잃었다. 50년 지기였다. 학창 시절부터 함께 늙어온 친구였다. 장례식장에서 김 씨는 울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 친구가 죽었는데 왜 안 우냐고. 하지만 김 씨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친구는 죽지 않았다. 육신은 사라졌지만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은 내 안에 살아있다. 그 추억들이 있는 한 친구는 계속 내 곁에 있는 것이다. 며칠 후 김 씨는 친구와 자주 가던 단골 식당에 갔다. 혼자서 친구가 좋아하던 메뉴를 주문했다. 그리고 빈자리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자네 목도 내가 먹을게. 걱정 마. 그러고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허물을 이기려면 관계를 붙잡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의 온기를 감사히 느껴야 한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지만 그 사람과 나눈 마음은 영원하다. 맹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측은지심은 인의 시작이다. 다른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진짜 남는 것이다.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눈 마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
남겨지는 것은 사람의 흔적이 아니라 마음의 자취다. 정약용이 죽은 지 200년이 지났지만 그의 제자들과 나눈 편지, 백성을 위해 쓴 글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육신은 사라졌지만 마음은 살아있다. 그래서 허무 속에서도 관계는 피어난다. 시들지 않는 꽃처럼 영원한 향기로 남는다. 허물을 넘어서는 길 무심의 지혜. 동양의 고전에서 말하는 궁극의 경지가 있다. 바로 무심이다. 무심이란 마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뜻이다. 물처럼 흘러가고 바람처럼 스쳐간다.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 정약용은 노자를 자주 인용했다. 대도폐 유인의 큰 도가 무너지니 인의가 생겨났다.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도를 잃어버리고 인위적인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뜻이다. 본래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답지만 사람들은 자꾸 무언가를 더하려 한다. 그래서 오히려 본질을 잃는다. 또한 노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치허극 수정독 공허함을 극에 이르게 하고 고요함을 독실히 지켜라. 마음을 텅 비우고 고요히 있으면 도가 저절로 깃든다. 무엇을 얻으려 하지 말고 무엇을 버리려 하지도 말라. 그냥 비워두면 자연이 알아서 채운다. 무심이란 모든 것을 버리는 게 아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다. 좋은 일이 생겨도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절망하지 않는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인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이 모든 것이 그저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라는 것을 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경지에 조금씩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분노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벌을 받는가? 그 다음에는 슬퍼했다. 가족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감정들도 잦아들었다. 그는 제자에게 이렇게 썼다. 처음에는 유배가 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벼슬에 있을 때는 바빠서 책을 제대로 읽을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하루 종일 책을 읽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행복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무심이다.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 유배는 여전히 유배지만 그 안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불행은 여전히 불행이지만 그 안에서도 배움을 얻을 수 있다. 광주에 사는 70세 이모 씨는 건강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3기였다. 처음에는 충격이 컸다. 왜 하필 나한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했다. 그래, 언젠가는 죽는다. 빨리 오든 늦게 오든 어차피 온다. 그는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담담했다. 아프면 아픈 대로, 괜찮으면 괜찮은 대로 그저 받아들였다. 가족들이 걱정하면 오히려 그가 위로했다. 괜찮아. 다 지나가는 거야. 치료 중에도 그는 매일 산책을 했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꽃을 보고 새소리를 들었다. 이런 걸 예전에는 몰랐네. 매일 지나다니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 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되었다. 인생의 허무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위에 피는 평정이 우리를 살린다. 허물을 없애려 하지 말고 함께 앉아라. 허물을 친구로 삼아라. 바람은 막을 수 없지만 바람과 함께 춤출 수는 있다. 파도는 멈출 수 없지만 파도를 타고 항해할 수는 있다. 장자의 소요유편에서는 자유롭게 논의는 경지를 말한다.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바람처럼 흘러가는 삶. 그것이 진짜 자유다. 무심은 무관심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큰 마음이다.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그것이 무심이고 그것이 허물을 넘어서는 길이다.
허물을 품은 사람의 품격. 나이 들어 허물을 느끼는 건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생을 깊이 산 사람에게만 오는 통찰의 선물이다. 젊은 사람은 허물을 모른다. 아직 세상에 대한 환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나이 든 사람만이 진짜 허물을 안다. 하지만 그 허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품격이 결정된다. 어떤 사람은 허무에 무너진다.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무기력해진다. 또 어떤 사람은 허물을 원망으로 바꾼다. 세상을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운명을 탓한다. 하지만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허물을 품는다. 허물을 인정하되 그 안에서 평안을 찾는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단정하게 산다. 삶이 무의미하다고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의미하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게 산다. 정약용은 75세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글을 썼다. 몸이 아파 붓을 들기 힘들 때도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담담히 말했다. 사는 일은 허망하되 사람의 도리는 허망하지 않다. 삶이 무상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삶이 짧기에 더욱 단정히 살아야 한다. 이것이 품격이다. 상황이 어떻든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내가 결정한다는 것.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나답게 산다는 것. 병들어도 늙어도 외로워도 여전히 사람답게 사는 것. 서울에 사는 80세의 장모 씨는 요양원에서 지낸다.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탄다. 자식들은 가끔 찾아온다. 외롭고 힘들 법도 한데 그의 표정은 늘 평온하다. 요양보호사가 물었다. 할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그 장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힘들지. 하지만 어쩌겠나. 이것도 삶의 한 과정이지. 불평한다고 상황이 바뀌나?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는 매일 창밖을 본다.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본다. 오늘은 구름이 예쁘네. 저 새는 어디로 가는 걸까 하며 혼잣말을 한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다. 이것이 품격이다. 환경이 사람을 규정하지 않는다. 사람이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을 규정한다. 삶이 허무해도 품격은 허무를 이기는 마지막 힘이다. 상황이 어떻든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내가 결정한다. 병들어도 늙어도 외로워도 여전히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품격이다. 논어에서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곤궁해도 도를 지키고 소인은 곤궁하면 막 행동한다. 어려울 때 진짜 사람의 본색이 드러난다. 허무할 때도 마찬가지다. 허무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과 허무를 품는 사람. 그 차이가 바로 품격이다. 허무를 품을 줄 아는 사람. 그가 곧 완성된 사람이다. 젊었을 때는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중요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허물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수업이다.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완성이다. 허물을 사랑하라. 허무는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다. 오히려 삶을 맑게 비추는 거울이다. 허물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본질을 본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정약용은 남겼다. 삶이 허무하니 더욱 단정히 살라. 역설적이지만 삶이 무상하기에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 꽃이 금방 진다고 해서 꽃을 사랑하지 않는가? 오히려 금방 진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애틋하게 바라본다. 오늘 하루가 허무하다면 그것이 곧 당신이 깊이 살아냈다는 증거다. 허무는 피상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다. 진지하게 살았기에, 많은 것을 느꼈기에, 그래서 허무도 느끼는 것이다. 허무를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인생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된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만족시킬 필요도 없다. 그저 주어진 하루를 담담히 살면 된다. 아침에 눈을 뜬다. 오늘도 살아있네. 창문을 연다. 바람이 시원하네. 차 한 잔을 마신다. 따뜻하네. 이런 작은 것들이 삶의 전부다. 거창한 의미를 찾지 마라. 의미는 이미 여기에 있다. 정약용은 마지막 시에서 이렇게 썼다. 세월은 흘러머리는 새였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맑구나. 세상의 모든 것이 덧없어도 단 한 가지, 도마는 변치 않는다. 이제 나는 간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허무한 삶이었지만 그 허무 속에서 진리를 보았으니 허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새로운 삶의 시작, 진짜 자유의 시작. 허무를 품을 줄 알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오늘부터 허무를 사랑하라.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물이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나요? 정약용의 지혜를 담은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더 깊은 삶의 통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